이 코र्스는 이제 재무, 금융, 컨설팅 이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학수 번호가 지금 3077번인데요. 컨설팅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자체 역량으로 뭔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이제 레스큐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블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국민연금도 굉장히 좋은 직장이고 여러분들 아주 대선배가 지금 기금 운용 이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한간에 뭐 경제 대통령이니 뭐 이래갖고 그런 말 쓰지 말라고 빨리 자기 잘린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국민연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료를 받아갖고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할 거잖아요, 그죠? 보험료는 프리미엄이고요. 보험금이 이제 여러분들이 은퇴했을 때 받는 건데 미리 내는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현금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보험료를 내니까요. 그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썩죠, 그죠? 냄새만 나고. 그래서 이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주식 사죠, 채권 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국민연금이 돈이 너무 많아서 현재 시점으로는 너무 많아서 살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운용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 주식과 채권을 삽니다.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면 더 영역을 넓혀갖고 보통 대체 투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대체 투자는 뭐냐면 보통 이제 alternative asset이라고 해서 뭐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벤처, 바이아웃, 뭐 헤지 펀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체 투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서 30조 원 정도를 대체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도 하고요. 직원들이 있어서 아니면 이제 외부의 운용사를 픽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예를 들어서 1조를 운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뭐 샹하이에 빌딩도 사고요. 뭐 상파울로에 있는 빌딩도 삽니다. 부동산 투자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내년에 더 많은 자금을 운용을 해라. 많이 운용할수록 이제 보수가 있죠. 서비스 피. 그죠? 이제 이제 수익의 일부를 이제 매니저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그 운용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국민연금이 좀 고민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신생기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어떤 운용사가 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일단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제시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벤치마크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들은 주식시장에 투자한 것보다는 좀 낮게 보라 되지 않겠냐. 뭔지 모르지만 벤처는 좀 위험한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스태블리시된 퍼블릭 마켓, 즉 주식시장에 증권을 사는 대신에 테스트가 안 된 신생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실패할 위험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 투자할 때는 막 하지 말고 장래성도 있고 위험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이런 데를 투자하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추럴한 생각이 뭐냐면 벤처 시장보다는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주식시장의 1년 수익률, 그러니까 코스피가 1월 1일 날 얼마였다. 1월 2일 날이겠죠. 그 다음에 12월 말일에 얼마였다. 그러면 이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익률 대비 뭔진 모르지만 벤처가 위험하니까 또 대박도 난다고 하니까 거기 플러스 5%를 더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운이 좋아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갔어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거기에
5%를 얹으니까 마이너스 5%예요. 근데 그러한 경우에 만약 이 사람들이 그 벤처 투자를 운영을 해서 얻은 수익이 예를 들어서 0%다. 그래도 잘한 거예요. 그죠? 벤치마크보다는 잘했으니까요.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제 이름도 소개 안 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냐면 컨설팅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컨설턴트한테 묻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에서 벤처 투자를 할 때 벤치마크를 뭘 제시했으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파이낸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투자를 하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10%다. 미국 S&P는 한 15%가 됩니다. 위험은 한 2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위험이 20%고 수익률이 10%라는 이야기는 이게 위험이 표준 편차 단위만큼 딱 떨어지면 나는 마이너스 10%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이스태블리시된 시장에서는 주가지수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어떻게든 가공을 해서 뭐 평균 수익률을 보든 뭘 봐서 벤치마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 벤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투자하면 수익이 한 7년쯤 후에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캐피탈 콜이라고 해갖고 계속 부어줍니다. 마이너스 가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이제 수익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클로징을 할 때 딱 청산을 해보면 이만큼 올라와 있으면 이제 이득이고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런 투자를 이 시점에서 1년 만에 어떻게 평가하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스킬을 이제 배우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갈 때쯤 되면 더 황당한 질문들을 많이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황당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창의적인 인재거든요.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죠, 자꾸. 남들이 안 해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생각만 해가지고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뭘 해봐야죠. 뭘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를 컬렉트를 하고. 정보라는 게 뭡니까? 정보라는 게 텍스트 문자든 숫자든 이런 거로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정보죠. 그죠? 근데 정보 자체는 스토리를 이야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잘 가공을 해서 스토리가 되게끔 그걸 끄집어내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인데 그런 컨설턴트들은 실은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र्스는 이미 알려져 있는 프로블럼들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근데 알려져 있는 프로블럼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자율 그러면 우리 경제학에서 이자율은 그냥 하나예요. 뭔지 모르지만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어떤 고리죠. 그죠? small i로 쓰기도 하고 interest라고 해서 또 small i라고 쓰기도 해요. 그게 답니다. 실제로 가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도 제로 금리로 가느냐 이거를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자율이라는 게 아주 엄청난 종류의 이자율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국채 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시작해서 국채 이자율도 3년짜리, 5년짜리, 10년, 20년, 30년짜리까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일드라는 것도 있고 스팟 레이트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뭘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적용을 할 때 그런 숫자나 그런 툴이나 엮어서 답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프랙티스를 해보지 않으면 지식은 이제 월남 쌀로 만든 밥하고 똑같아요. 입안에서 막 노는 거예요, 그냥. 훅 불면 날아가고요. 네.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덩어리가 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클래스에서는.
저는 경제금융대학에 95년도에 왔고요. 이름은 김명지고요. 얼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데 이 사진은 실은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쓰고 있는 사진인데요. 카톡에도 쓰고 있고 이게 족자라는 도시에서 찍은 거예요. 그 여행사 여러분들 가보시면 욕야라고 씁니다. 욕야. 근데 그 여행사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에 안 가본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족자라고 읽거든요. 여기 이렇게 좀 생략이 됐어요. 생략이 돼갖고 족자카르타. 거기가 우리식으로 하면 한국의 경주입니다. 옛날 도시예요. 옛날 도시. 그리고 옆에 지금도 살아있는 화라산도 있고요. 뭐 이제 그런 데인데 거기에 제가 ADB에서 하는 아시아개발은행이죠. 하는 컨설팅을 제가 인생이 꼬여서 2달이나 가 있었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인도는 맨날 네시아니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잖아요. 이제 그것만 알고 갔거든요. 우리 꼬맹이들 그러길래. 갔는데 그 나라에 예를 들어서 얼리 워닝 시스템을 개발을 해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리스크 팩터가 뭐냐? 뭐 거기서 이제 원유를 수출하던 나라에서 수입하는 국가가 되고요.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제 해외 컨설팅 그런 경험이라든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MOF는 Ministry of Finance예요. 컨설턴트들은 약자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괜히 뭐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약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모르면 아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예. MOF는 Ministry of Finance고 재무부죠. 그리고 지금 제가 3년째 몽골 정부의 Ministry of Finance에서도 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 국채 발행하는 그 옥션 플랫폼, 그러니까 국제 경매 시스템이죠. 그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해갖고 처음에 이제 정부가 딱 이제 파는 그 시장인데 옥션으로 하거든요. 지금 옥션으로 해서 이제 그런 컨설팅을 하면서 실은 이제 외부에 있는 고객들하고도 좀 만나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할 때 실은 일이 되게 해야 되는 게 컨설턴트인데요. 클라이언트들은 또 여러 계층의 다양한 그런 그 니즈하고 그 다음에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해외 경험이나 지금 이번 방학 중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선배들 대학원생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금 그 컨설팅 워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민간은행 아니면 감독원 뭐 이런 데에서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가지고 쉐어를 해서 한 학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컨설턴트에 가깝도록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고요. 우리 포탈이죠. 포탈의 학습 자료에 지금 렉처 오늘 데이터들이 지금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는 지금 이 파워포인트의 PDF 파일이고요. 하나는 강의 교재로 실은 하려고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정판을 찍었어요. 딱 한 100분나 찍었어요. 그리고 안 찍었거든요.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우표도 뭐 기념주화도 딱 한정판을 찍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제일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끝날 때 한 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는 여기서 그 매주 다운을 받기를 바라고요. 프로그램도 여기에 필요하면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돌려야 될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렉처 노트로 되어 있는 그 책은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문인데 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수업 시간에 보통 많이 커버를 하니까요.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이제 그레이드인데요. 출석하고 과제하고 중간 기말 시험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제 보면
기말 시험, 중간 시험을 엄청 잘 봤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그러느냐. 기말 시험을 망치고 웨이트가 높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죠? 예. 웨이트가. 처음에 여러분 좀 웜업 하라고 30%만 걸었습니다, 여기. 예. 오피스 아워는 우리 클래스가 끝나고 나면 이제 거의 4시에 가까워질 텐데요. 끝나고 나면 711호에서 1시간 정도 오피스 아워를 하려고 하고요. 혹시 필요하면 잘 보이지 말라고 제가 큰 거를 썼거든요. 우리 코र्스 실러버스에 보면 제 그 Gmail 애드레스가 있을 거예요. Gmail 애드레스를 보시면 그렇고요. 제 오피스 번호고요. 오늘은 오피스 아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무위원회가 바로 4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좀 더 이거를 보기 전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이 이 Financial Modeling and Consulting이라는 책이었는데 이거하고 가까운 책이 여기 보면 엘튼, 뭐 그루버, 브라운, 괴츠만 뭐 이 사람들이 쓴 게 있는데요. Modern Portfolio Theory and Investment Analysis라고 해갖고요. 미국에서 이런 캐피탈 마켓이나 뭐 이런 금융 관련 회사에 가는 친구들은 대부분 한 번씩 읽고 가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이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본다고 하면 아마 도움이 될 만한 책이고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코र्스와 관련해서는 이 렉처 머티리얼만 잘 따라오면 되겠고요. 대체로 어떤 것들을 커버할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인트로덕션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툴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런 툴들을 약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클래스를 통해서 뭐 이뷰스나 가우스나 그다음에 뭐 세스나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익스포즈가 됐을 텐데요. 그런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특히나 우리가 하는 많은 프로블럼들이 옵티마이제이션이 많습니다. 최적화하는 프로블럼. 그래서 그 최적화하는 것들을 어떤 툴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 하고요. 뭐 일을 하다 보면 예전에 알았던 개념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블러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많은 포트폴리오 이론들을 하다 보면 이런 확률이라든가 통계학이라든가 회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서 저런 것들을 통계학을 한 주일에 리뷰하기 뭐 이런 걸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통계학 플러스 계량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단일 시계열이나 벡터 시계열을 다루는 그런 테크닉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간단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계속 뭐 그런 비슷한 쪽 주제가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런 툴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mean variance optimization을 하는 것이 이제 자산 배분 뭐 이런 쪽에서 제일 첫 번째 토픽들로 많은 컨설턴트들이 이제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에어리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증권사의 애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많이 하는데요. 이걸 하는 툴들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툴들은 알려져 있는데 그 툴에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되는 인포메이션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스킬 레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보지 않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은 여러분한테 전혀 소용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적절한 인풋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모델을 초이스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경험을 좀 쉐어하려고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 재무 경제 이런 시간에는 이제 mean variance optimization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한 학기도 보내고 하는데요. 실은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의미의 옵티마이제이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트래킹 에러, 아직 정의는 안 됐지만 트래킹 에러 옵티마이제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safety first라는 기준에 의한 옵티마이제이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에 의한 옵티마이제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확장된 개념들을 이제 보려고 하고요. CAPM이나 이런 APT 같은 것도 이제 트래디셔널한 재무경제의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저런 내용도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Security Analysis인데요.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제가 일종의 펀드라고 했을 때 제 포트폴리오를 되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가장 심플하게 주식과 채권을 3대 7로 짭니다. 3대 7. 그 다음에는 30%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그럼 30% 그 금액을 어떤 주식을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배분단에서는 어디까지 가냐면, 예를 들어서, IT 산업의 그 30% 중에서 또 몇 프로. 그 다음에 뭐 컨슈머 듀어러블의 또 몇 프로. 이렇게 짭니다, 이렇게 나눠주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IT 관련주에 어떤 친구를 지금 픽을 할 것이냐,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큐리티 어널리시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필드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고요. 주식뿐만이 아니라 실은 채권 시장이 우리가 사이즈로 볼 때는 훨씬 큽니다. 주식 시장보다, 자본 시장에서. 채권은 또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용어가 낯설고. 그래서 그런 용어들과 그런 어떤 프랙티스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채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금융에서는 그걸 이제 크게 묶어서 인터레스트 레이트 티어리라고 했는데, 결국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채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underlying risk factor거든요, 그게요. bond price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회사에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회이사 그 그룹의 어떤 자회사의 이사진들하고 이렇게 무슨 디스퓨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뭐 3개월인가 이렇게 신문에 계속 나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냐면 그런 이를테면 행장과 누가 이렇게 지금 게롤롱을 잘 못한다 라는 것이 이제 SNS에 떴다든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뜨게 되면요, 그 회사의 레퓨테이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평판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평판 리스크. 평판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뭐 리걸 리스크도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 위험이 적절하게 관리가 안 되면 실은 우리가 뭐 주식도 살 수 있고 채권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할 수 있는데 수익률을 장담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큰 에어리어가 이런 자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에셋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적절하게 측정을 하고 관리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크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어도 좀 낯설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은행에 진출하는 데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은행의 국제적인 그 규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젤 커미티입니다. 스위스 바젤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그 바젤 프레임워크라는 게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 이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바젤 어그리먼트를 보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리고 딱 보면, 제가 성경은 끝까지 안 읽어봤는데 아마 성경도 그런 느낌일 거예요. 읽으면 뭐가 많이 있는데 그림을 딱 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뭐가 포컬 포인트고, 그래서 이 두꺼운 바이블의 전체적인 ธี임이 뭐냐? 러브다. 그렇게 요약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운 게 이제 바젤 어코드거든요. 바젤 협약. 그래서 근데 이제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해를 해보면 당연히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겠다. 더 나은 방법이 또 소개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고요. 그래서 뭐 은행 같은 데에서는 이제 이런 자본 적정성 이런 것들이 유지가 안 되면 뭐 바로 감독기관을 통해서 제재가 들어오는 뭐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저쪽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3년쯤 전에 이제 어떤 은행의 그 크레딧 레이팅 시스템, 신용평가 시스템을 한번 열어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우리 아카데믹한 사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실무에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하나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3년짜리 대출이 얼마의 차지가 돼야 되겠느냐, 이자가, 대출 이자가요.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그 프로세스가 먼저 현대차는 그래서 뭐 트리플 A 최상등급 뭐 2등급 최상등급이 1등급일 때 2등급 뭐 이런 게 결정되는 구조가 그런 큰 기업들은 적절하게 어느 정도 가는데 조그만 기업들 SM이라고 부르는 스몰 앤 미디엄 엔터프라이즈 그 중소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소호, 개인 이런 데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은 뭐 돈을 빌릴 때가 아니죠. 탔을 때니까. 근데 여러분들 신용을 체크하러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등급하고 거기서 나오는 등급하고 많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적절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이제 이런 그 레이팅 시스템인데 레이팅 시스템 기본적으로요. 내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내 고객들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트랜잭션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데이터들을 다 정제를 해서 일정한 인포메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프로세스를 한번 오버뷰를 해보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들어가서 여신기획부에 들어가서 저런 시스템을 실제로 이용을 할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여신기획부에서 이제 지점에서 이제 여신을 하나 이제 상담을 받으면 이제 본부로 올라와요. 여신기획부로 본사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을 따져보는 거예요. 저기서는 몇 등급으로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하고 안 맞아요.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등급에서 14등급, 14등급이 제일 나쁜 등급인데 이 사람이 딱 해보니까 13등급인데 당연히 대출이 안 나가야 되는 등급인데 내가 저 사람은 진짜 잘한다. 저 사장은 진짜 잘한다. 얘는 8등급 줘도 된다. 안 떼먹을 사람이다. 막 그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팅 시스템에 의하면 이 사람이 뭐 13, 14등급이 나오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할까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람들은 이 모델을 이해를 못해요. 희한하죠. 그 코피 터져가면서 이렇게 입사를 해갖고 일하는 그 직원들 된 사람들이 자기은행에 외부 컨설턴트들이 와서 만든 모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기본적인 소양만 있으면 아 이렇게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컨설턴트들이 뭐 오죽 잘 조심해서 잘 만들었겠느냐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숫자가 나오는 거 그 프로세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나는 안 해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신이 많은 거예요. 불신. 게다가 이제 회사 전체로 보면 당기순이익을 내야 되니까 미리 다 정해주거든요. 서울지역본부 얼마 대출을 해. 딱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럼 이제 그게 부실로 나타나는 거고요. 한번 부실되면 이게 뭐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의외로 은행에서 이런 레이팅 모델을
다루는 차장들 뭐 한 10명이 전문가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비전문가. 이렇게 되면 저런 시스템은 작동도 잘 안 하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실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소양 정도는 배우고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픽을 중간에 집어넣었고요. 예.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벤처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름방학 때 뭐 할 일도 없고 매일 학교에 와야 되니까 그냥 한국 데이터를 좀 뜯어본 게 있는데, 우리 학기 끝날 때쯤 돼갖고, 여러분들 중에도 국민연금 갈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기금운용본부에. 아마 그 내용을 알고 가면 국민연금에서 대체 투자에 관한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아마 평가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좀 더 그 내용들을, 여기 다시 한번 담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다룰 그 토픽들을 담아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베스트먼트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여기 해본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민연금이 처음에 투자를 하는 목표가 뭐냐,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투자 목적. 뭐 은퇴자에게 노후 자금을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팔러시가 있겠죠. 이것도 그 팔러시라고 해서 우리는 사행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 안 한다. 뭐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해외 투자는 몇 % 이하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운영위원회 레벨에서 그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이 결정을 이제 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자산 배분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컨스트레인트들을 잘 식별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해도 최소한 1년에 인플레이션 정도는 커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실질 가치가 유지가 되니까요. 그죠? 그런 컨스트레인트들을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근데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 채권, 뭐 기타 뭐 이런 것들이고요. 주식 내에서도 이제 브랜치가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것도 액티브하게 할 것이냐, 패시브하게 할 것이냐. 액티브한 거는 보통 우리가 투자에는 베타라는 리스크가 있고요. 알파라는 초과 수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태페모에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베타는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어떤 위험에 민감한 정도를 지금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마켓 상황에 관계없이 뭐 순수하게 내 행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자신 있다. 이제 액티브하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하게 가는 거는 결국은 시장을 비트하는 게 어렵다는 게 지난 3, 40년 동안 주식시장을 해외에서 국내에서 분석한 결과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장, 코스피 정도만 하자. 코스피는 웨이티드 에버리지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치를 잃은 회사하고 많이 증가한 회사들하고 가격 가중치를 만든 지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극단적인 친구들의 영향이 좀 작고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지금은 대형주의 비중이 높으니까 삼성전자가 출렁거리면 지수가 출렁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가격 가중이기 때문에 그 가격 가중 지수인 마켓을 그 이상으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패시브하게 간다. 패시브하게 가려면 어떻게 가면 돼요? 주식시장인 경우에. 주식을 다 사면 되죠, 뭐. 그렇잖아요. 다 사면 되잖아요. 아니면 가격 기준으로 쭈르륵 비중을 좀 줄이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투자한 비중은 삼성전자가 만약 주식시장에서 만약 15%다. 그러면 15%는 사되 다른 것들을 다 금액적으로 볼 때는 줄이는 거죠, 그죠? 그 퍼센티지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국민연금은 한 100개 정도, 한 90개에서 100개 정도의 주식만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주식들을 다 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90개나 100개 정도만 애널리스트들이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가지고 잘 추적을 해서 마치 시장 전체에 있는 모든 주식을 사서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잠시 또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략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것을 픽을 할 것이냐 다 한 다음에는 성과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수 체계와 이제 연동을 이제 시켜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시면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뭐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으로 가서 가격이 결정되고요. 그냥 그 가격에 사는 거예요. 있는 거 사는 거예요. 사서 이렇게 가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인덱스 펀드라는 것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밸류에이션 모델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주식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지금 사는 게 좋은 타이밍인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이제 가치 평가 모형인데 그런 거에다가 그런 상품들의 위험이 뭔지를 예측도 하고 해서 믹스를 시켜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통해서 이렇게 배분하는 금액을 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파이낸셜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전자에 이만큼 포션을 사고 이만큼은 뭐 컨슈머 듀어러블에 가고 뭐 이렇게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쪽이 포트폴리오의 위험이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이라고 했을 때 이런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점을 갈 수가 있다. 그럼 이 점은 기대 수익이 이거고 얘가 위험이다. 그래서 이 기대 수익 마이너스 무위험 이자율 그럼 초과 수익률이네요. 그죠? 초과 수익률을 얘로 나눠준 게 보통 우리가 하기는 샤프 레이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으로는 다 돼 있어요. 웬만한 회사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점이나 이런 궤적을 만드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인풋들이 들어가는데, 인풋이라는 게 주요한 인풋이, 공분산 행렬, 자산군 사이에 공분산 행렬과 기대 수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숫자가 엉뚱하게 들어가면 얘가 이제 이렇게도 그려지고요. 이렇게도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생각한 거와 다른 픽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는 아까 그 지수 추적하는 문제를 그러니까 패시브하게 소극적인 운용을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여기 이제 인덱스 트래킹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이제 출발점을 100으로 노멀라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개의 주식의 가격을 한번 쭉 그려본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많이 올라가죠, 그죠? 어떤 친구들은 그냥 플랫하게 갑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100개라고 했을 때 100개를 어떤 투자 비중으로 사서 끌고 가다가 또 일정 시점이 되면 다시 또 사고팔고를 해갖고 조정을 하고요. 또 가다 일정 시점 후에 또 사고팔고 조정을 하고요. 보통 이 사고팔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부르는데 포트폴리오를 처음에 구성을 하고 운영하다가 리밸런싱하고 또 운영하다가 리밸런싱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모여서 지수가 되는 거잖아요. 주가 지수. 그 지수하고 비슷하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예시를 한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 퍼플로 된 것들이 실제로 미국의 S&P 500 인덱스가 이렇게 쭉 궤적 따라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래킹하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한번 따라가 본 거예요. 얼마나 비슷하게 가는지. 이런 데 좀 더 낫네, 그죠? 이게 잘 따라가죠, 그죠? 요 차이가 트래킹 에러가 되는 거예요. 트래킹 에러가. 그래서 요 시점에서 시점의 수익률,
이 시점의 수익률, 그 수익률의 차이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트래킹 에러라고 부르는 겁니다. 트래킹 에러는 이제 리턴끼리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트래킹을 하면 똑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지수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상품들을 추적하는 포트폴리오를 짜고 트레이드를 계속 하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이 홍콩에 있는 거 있죠. 홍콩. 우리가 그게 아직도 기술이 이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홍콩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후선 서비스는 거기서 해주는 거고요. 우리는 팔기만 하는 거죠. 여기서 증권사들. 이제 여기는 이제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위험인데 여기 이제 트래킹 에러라고 표시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수익률이 되겠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격이 있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익률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덱스, 전기. 그러면 얘는 당연히 PT-1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내추럴 로그를 씌우면 보통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작게 써서 이걸 단순 수익률, 연속 복리 수익률. 그래서 로그 P를 로그 P-1로 빼주면 그게 이제 연속 복리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가 어떤 분포냐? 봤더니 로그 노멀 분포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이 좀 필요하죠. 그죠? 리뷰를 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지금요. 얘는 정규 분포에 가깝다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쓰냐면 편해서 쓰는 거예요. 쉬워서. 오퍼레이션이 잘 돼서. 인투이티브하고. 그래서 이 RT를 계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벤치마크 지수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썼다고 했을 때 얘는 이제 벤치마크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이 코스피 즉 벤치마크 수익률은 인더스트리를 생각해 보면 인더스트리가 만약 22개가 있다고 하면 그 인더스트리에 이렇게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뭐 5%, 여기에 7.2%,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쭉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럼 걔가 벤치마크 웨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이 웨이트하고 똑같이 맞춰갔어요. 그래서 제가 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당연히 똑같으니까 이 차이가 없겠죠. 그죠? 같을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위험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요 웨이트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얘가 더 커지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나는 이제 일로 갈 수 있는 거죠, 일로. 일로 가는 거, 초수익률로 가는 거, 벤치마크 대비해서요. 그죠? 근데 뭐가 위험이 있어요? 그렇게 작동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이제 일로 가는 트래킹 에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킹 에러는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수익률의 차이의 표준 편차가 추적 오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크에서 벗어날수록 이제 추적 오차가 생깁니다. 추적 오차가. 그래서
추적 오차가 크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기대 수익이, 그죠? 근데 크게 벗어난 경우는 이제 이게 반대로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추적 오차가 연율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지역이다. 뭐 3%, 4%. 이 정도면 패시브한 매니지먼트. 벤치마크에 붙어서 가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액티브하게 가는 거예요, 액티브하게. 그래서 아까 그 인베스트먼트 팔러시를 이야기했잖아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모든 펀드 매니저는 여기 이상 못 넘어간다. 여기 이상. 그거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팔러시에서 패시브하게 운용하라는 거예요. 전체 아웃소싱에서 운영하는 포션 중에서 70%는 예를 들어서 요 지역 내 안쪽에서 운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이쪽에서. 국민연금은 이제 아주 액티브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는 패시브한 건 수익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중간에 한 패시브, 이렇게 그쪽의 영역, 뭐 별도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고기를 일부러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만약에 이 정도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마켓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저 투자를 해야 이 점을 갈 수가 있냐.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쉬운데 실제로 그래서 얼마를 더 하고 어느 쪽에 더 투자를 하고 덜 투자하고 하려고 해보면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적인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시큐리티 셀렉션 같은 거에 보면 아직도 많은 그 회사의 애널리스트라든가 뭐 M&A 하는 사람들 계산할 때 보면 결국 저기 보면 이제 프레젠트 밸류 모델이라고 썼는데 저렇게 하기도 하고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 모델, 그래서 DCM 그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짜는지 뭐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여러 종류의 바운드들은 어떻게 프라이싱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맛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적인 개념이 필요한데 위험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기 하는 마켓 리스크라는 것은 주가, 환율, 이자율 이런 것들이 보통 대표적인 시장 마켓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변하면 당연히 그죠? 뭐 수출 기업, 수입 기업의 포지션, 그러니까 이득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주가가 변하면 포트폴리오 가치가 달라지는 거고요. 이자율이 변하면 채권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리스크는 채권을 발행한 민간 회사들이 부도가 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크레딧 리스크가 되겠고요. 여신, 론이죠. 론을 받은 사람들이 디폴트하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이제 마켓 리스크에 돼 있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사고요, 채권도 삽니다. 그리고 1년 내에 막 사고 팝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는 트레이딩 북이라고 불러요. 트레이딩 북.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북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뱅킹 북이 있고 하나는 트레이딩 북이 있어요. 뱅킹 북에는 일단 가지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만기까지 가는 거예요. 트레이딩 북에는 액티브하게 사고 팔면서 이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보수적인 집단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북을 크게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채권을 10조 산다 그러면 뭐 트레이딩 북에서는 뭐 한 1조 밑으로 뭐 이 정도 이제 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식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주식 여러 개를 묶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전날과 비교해서 안 변한 날도 있을 거고요. 좋아진 날도 있을 거예요. 확률은 낮지만 나빠진 날도 있을 거예요. 확률은 낮지만 아주 큰 손실이 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주가를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클릭을 해갖고 가격이 매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중동에서 싸움 붙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확률은 낮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부터 시작해갖고 maximum possible라는 로스가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이쪽 끝에 어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99.97%의 확률을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손실이 뭐냐를 따져갖고요. 그러면 요거는 포트폴리오 가치가 변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거고요. 이만큼이 손실이 나는 거네, 실제로, 그죠? 그러면 요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value and risk라는 게 value and risk.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분포가 정규 분포한다고 하면 우리 정규 분포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런 값들도 쉽게 생각해서 낼 수가 있어요. 뭐 퀀타일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제가 아까 efficient frontier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에 주식과 채권을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내가 이를테면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하루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가능 손실액이 얼마가 되겠냐. 이런 걸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해봤더니 뭐 5원이다. 너무 많은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크레딧 리스크인 경우에 여신인 경우에는요, 이거 보통 손실 분포라고 부르는 것인데 시장 리스크는 대체로 모양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여신인 경우에는 손실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마치 카이스퀘어 분포가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분포의 평균이 여기다. 이거 expected loss. 평균 손실액. 그 다음에 이거의 표준편차. 이 분포에 표준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unexpected loss. 미예상 손실. 예. 그 다음에 요 에어리아가 예를 들어서 1-0.9997이다. 그러면 그 확률을 가지고 요 값이 계산이 되면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expected loss라는 게 대출하다 보면 깨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회수가 안 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평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만큼은 평균적으로 깨진다고 그러면 이만큼은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충당금입니다. 충당금. 충당금을 싸가지고 있다가 평균적으로 그만큼 깨지면 그냥 주는 거예요. 손실로 날리는 거예요. 그거를요. 예. 여기는 이제 그렇게 못한 거네. 그죠? 상황이 나빠져서 이렇게 나빠진 거거든요. 어떤 해에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캐피탈을 가지고 쌓아라. 이거를 이런 손실이 발생했을 때 막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는 EC라고 해서 경제 자본, 에코노믹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이만큼을 쌓으라는 거고요. 요 쌓는 요 금액에 관한 것이 바젤 레코드의 첫 번째 필라에 있는 내용입니다. 필라. 나중에 필라가 뭔지는 이야기할 거고요. 밸류의 리스크 개념은 맥시멈 파서블 로스니까 여기가 0인데 여기서부터 요게 이제 요게 밸류의 리스크. 에코노믹 캐피탈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밸류의 리스크고요. 밸류의 리스크는 서프라이즈의 개념이라, 네. 여기까지는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예상을 한 거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저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건별 여신 심사가 올 때 중요한 건이 오면 같이 리뷰를 하는 거예요. 여신하는 사람들과 독립적으로 이 사람들은 리스크 관점에서 망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신을 내는 사람은 빌려주고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컨플릭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많이 하고 많이 깨지고 많이 이득도 얻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영업이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은 그거 다 빚 좋은 개살구다 그게.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위험 대비를 보면 이거 엉뚱하다. 회사 날릴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그래서 이 후선 부서였었는데 굉장히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고 지금 현재 국민은행장이 CRO, Chief Risk Officer, 그 리스크 관리 담당 부행장을 하시다가 지금 행장이 되신 거잖아요. CRO 지금 전성시대라니까요. 그런 위험관리 솔루션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기 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 정보를 보면서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너무 과하다. 그럼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다시 하면 이 모양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계산했을 때 이 정도면 가능.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들을 가지고 이제 체크를 모니터를 데이 투 데이로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거하고 이렇게 시스터 클래스가 있어요. 이거하고 같이 붙어가는 클래스가 이제 금융 IT인데 금융 IT는 이런 로직을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림도 이쁘게 만들고 그래프도 표도 이쁘게 만들고 클릭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 이런 거 만드는 게 이제 금융 IT고요. 봄학기에 개설이 됩니다. 여러 가지 퍼포먼스 메저를 가지고 이제 뭐 스타일 분석도 하고 성과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빨리 볼게요. 뭐 일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외국 데이터, financehow.com 이런 데 가면 데이터도 많고요. 미국의 FRB나 한국은행, 그 다음에 한국통계청, NSO, 뭐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요. 올해는 가을에 FN 가이드라는 데가 이제 커머셜 데이터 벤더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컬렉트를 해갖고 파는 데거든요. 그러면 여러 회사들의 뭐 대체자료표나 손익계산서, BSPL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한국은행 뭐 이런 데에 있는 데이터를 웬만한 건 다 끌어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은행의 GDP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걸 매번 누가 수기로 넣는 게 아니라 이런 회사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해갖고요. 이 회사에서 쏴주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게끔 그렇게 한 회사인데 다행히도 우리 프로그램하고 많이 가까워서 올해 또 특히 좀 우리 특성화 사업도 됐기 때문에 데이터도 좀 여기서 좀 사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의 그런 BSPL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반드, 스탁 이런 쪽의 데이터들은 회사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재무제표나 그 손익계산서는 저희 컴퓨스테이지라는 게 외국의 중요한 그 데이터베이스고요. 이 크리스비라고 부르는 이 CRSP 이 데이터베이스는 스탁과 반드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갖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뭐 그로스 스탁이니, 밸류 스탁이니, 스몰 스탁이니, 뭐 라지 스탁이니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기초 데이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야후 같은 데 가보면 미국의 10년짜리 미국 국채의 만기 수익률이 어떻게 그동안 움직여 왔느냐 뭐 이런 것들 데이터를 쉽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표 채권이 10년 만기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통화정책을 이야기하고 할 때 이자율이 어떻다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게 10년짜리를 봅니다.
우리는 뭐 3년이나 5년을 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이야기한 대로 적절한 프로블럼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회귀 분석 모델이라든가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이런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애플리케이션이 많고요. 단일시 계열, 벡터시 계열, 그 다음에 장기 예측 모델, 비선형적인 예측 모델, 그 다음에 변동성 예측 모델,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요소에서 필요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저런 것들을 한번 초반에 쭉 훑고 지나가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거거든요. 데일리 주가가 오늘부터 17일 후에 어떤 값을 가질까? 17일 후거든요. 17일 후면 17개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시나리오가 17개 포인트를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더 많죠, 그죠? 이거는 연속을 가정하고 한 거예요, 연속. 그러니까 하루는 또 반으로 쪼개고, 또 하루는 또, 그 반은 또 반으로 쪼개서 연속을 만들어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싱이 안 되고, 수학적으로 풀기 어렵고, 그러면 많은 부분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기법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이름이라도 몬테칼로도 있고요. 부스트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카퓰러 어프로치 그래갖고 보통 제가 주식 가격을 드로우하고 채권 가격을 랜덤으로 드로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누적을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얘 따로 하면 정말 따로 국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곰탕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얘를 같이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분포에서 나오는 것 같고, 얘는 어떤 분포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두 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결합 분포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이런 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 개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산이 되나요, 그러면? 3차원 넘어가죠, 그죠? 차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차원이 많은 데서 어떻게 숫자를 한꺼번에 들어와겠냐는 거죠. 어려운 일이거든요. 가능하다는 이 카퓰라라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쌓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국채 서로 다른 만기의 스팟 레이트라는 게 이렇게 막 이제 움직이면서 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얘가 어떻게 미래에 움직일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만약에 이 시점에서 제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한 해에 보통 우리가 80조를 발행합니다. 80조. 공이 많죠, 그죠? 70, 여러 개 공이거든요. 그 70조를 발행을 하는데 3년짜리에 발행하겠느냐, 5년짜리에 발행하겠느냐, 10년, 20년, 30년 어떻게 발행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n분의 1?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술 마실 때는 n분의 1이죠, 그죠? 왜냐하면 얘들이 짧은 만기짜리하고 긴 만기짜리하고 움직이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튀는데 밑에 있는 짧은 만기는 조금만 튀고 얘는 푹 튀었어요, 이를테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이제 발행 조건이 나빠지는 거예요. 장기로 발행하는 게. 이자를 많이 줘야 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이자율의 프로세스를 잘 이해를 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각각의 서로 다른 만기에 이렇게 비중으로 만약에 n분의 1로 예를 들어 했어요. 했을 때 그렇게 하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이 특정한 예 같은 경우에는 평균 발행 비용이 한 45조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 리스크를 일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그 리스크는 이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n분의 1 대신에 다른 그 발행 비중을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을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다고 하면 평균적인 발행 비용도 낮아지죠. 그죠? 근데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일단 45조가 42조가 되면 3조를 평균적으로 세이브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평균적으로. 3조면 뭐,
크죠, 그죠? 위험도 작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뮬레이션 툴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1년짜리 국채가 없습니다. 1년짜리는 보통 이제 트레저리 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1년 이상 3년, 5년 이런 것들은 트레저리 노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는 이제 본드 이렇게 부르는데 트레저리 빌, 노트, 본드예요. 그래서 본드가 제일 장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1년짜리가 없어요. 근데 1년짜리를 발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1년짜리를 발행해 볼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그랬을 때 1년짜리를 초기에 뭐 내년에 처음 발행한다고 하면 내년에 발행할 때는 한 3%로 발행해 보자. 전체 비중 중에서, 발행 비중 중에서. 그러면 현재 우리가 뭐 여기인데 여기로 갈 수 있다든가. 이쪽이 좀 좋은 지역이라고 했을 때. 뭐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시뮬레이션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 전략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의 채무 전략이죠, 그죠? Sovereign Debt Strategy가 국가의 채무 전략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텀 스트럭처 모델을 해야 되는데 텀 스트럭처 모델을 하다 보니까 시계열 데이터를 다뤄야 되고요. 반대의 이자율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종합 예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내용은 챕터 1에 좀 더 자세히 있고요. 지수 추정 문제라든가 그런 샘플 코드도 그 안에 실은 들어 있거든요. 가우스 코드를 여러분 할 줄 알면 그런 것도 해볼 수가 있는데 챕터 1은 그냥 웜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부담 없이 한번 넘겨보기만 하세요. 넘겨보기만 하고요. 특별히 프린트아웃을 해서 밑줄 쳐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 이후부터 하는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